오늘의 이야기는 한국인이었던 그들은 왜 중국으로 갔을까? 조선족의 역사와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당시 개최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 개양 행사에 한복을 입고 댕기머리를 한 여성이 등장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문화를 소개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지만 한국에서는 한국 고유 의상을 마치 중국 전통 의상처럼 표현한 것에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죠. 사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한복뿐만 아니라 김치도 중국의 음식이라고 선전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중국은 한족을 포함해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다수의 한족과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다른 국가가 되거나 독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족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고 해당 민족의 문화와 역사 또한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죠. 조선족도 예외는 아니라서 고구려와 발해 등 만주 지역에 있던 한국의 고대 국가를 중국의 역사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동북공정이라 불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21세기 교통수단의 발달과 컴퓨터,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등장, 그리고 세계화와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만큼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와 무역도 활발히 진행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한국인의 세계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중에서 세계 진출을 가장 많이 한 것은 바로 조선족이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죠. 2019년 기준 200만 명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다른 한국계 외국인보다 훨씬 큰 규모로 140만 수준인 한국계 미국인이나 30만 명 수준인 한국계 일본인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죠. 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사는 조선족들도 70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족들이 미입국을 해서 들어오거나 들어와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기 체류를 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죠. 사실 중국에 한국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과 인접한 국가인 만큼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인적 교류도 매우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중국의 당나라 시기에도 신라방과 발해방 등 한민족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완전히 정착해 중국의 과거를 통과하고 관리가 된 경우도 많았죠.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한민족의 국가들이 멸망하면서 중국인으로 동화된 경우도 많습니다. 당나라의 중앙아시아 정복 선봉장이자 탈라스 전투로 유명한 고선지도 고구려계 인물이었죠. 특히 만주 지역에 살던 한민족들은 대부분 중국인으로 동화되었습니다. 본래 한국의 고대 국가 고조선과 부여 때부터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현재 중국의 만주 지역은 한민족과 한국사의 주요 무대였죠. 인구 구성원도 대부분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고구려와 발해가 유목민족을 토벌하고 공존책을 선택하면서 인구 구성이 다양해졌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뒤에는 중국에서 만주 지역의 한민족의 혈통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주 지역의 한민족들은 중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했죠. 발해의 멸망 이후 한민족은 만주 지역을 완전히 상실했고 만주 지역에 있던 한민족들은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동화되었습니다. 물론 발해 왕족 대광현을 비롯해 고려로 망명한 발해 유민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만주 지역에 남았죠. 이후 만주 지역을 석권하고 중국을 장악한 여진족은 자신들을 만주족이라 칭했고 만주를 만주족의 발상지라 여겨 강력하게 만주 지역의 한민족 인구를 동화시키거나 축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대와 중세에 거쳐 수많은 한국인이 중국으로 동화되었죠. 동화된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고요. 사실상 그냥 중국인입니다. 현대의 조선족과도 혈연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죠. 오늘날 조선족의 직접적인 기원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를 정복하며 중국을 장악했던 만주족의 청나라는 만주족이 한족에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주 지역에 한족이나 다른 민족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봉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다른 민족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만주족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 수도 베이징이나 중원으로 이주했기에 만주 지역은 광활한 영토에 비해 인구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반면에 조선에서는 압록강만 넘으면 만주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만주에는 조선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나 군역 등 여러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범죄를 저지르고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는 조선인들이 많아졌죠. 청나라는 한족이 만주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데에는 엄격했지만 상대적으로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만주 지역에는 행정력 행사도 자제했기 때문에 몰래 넘어가더라도 조선인들은 청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죠. 19세기 중반인 186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청나라의 봉금 정책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조선인은 만주와 간도 지역으로 이주했죠. 조선에서도 원래 만주로 넘어가다가 발각이 될 시에는 사형으로 다스렸으나 점차 만주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지자 일반적인 형벌 수준으로 약화하고 나중에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주민은 급격히 늘어났죠.
당시 백두산 일대의 중국과 조선의 국경이 불분명한 점도 조선인들이 만주와 간도 지역으로 많이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불분명한 국경은 1712년 백두산 정계비라는 비석으로 구분지어 놓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비석의 존재가 잊혀지고 맙니다. 만주와 간도 지역에 조선인이 많아지자 1883년에 비석을 다시 조사했는데 비석의 내용을 두고 조선과 청나라의 의견이 엇갈려 영토 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조선을 이은 대한제국에서는 간도 지역에 관찰사를 파견하고 현재 중국의 선양까지 행정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청나라도 인근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에게 변발령을 내리고 강력한 행정력을 집행하기 시작했죠. 규제를 피해서 왔는데 갑자기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 조선인들은 간도가 대한제국에 편입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고 정미조약으로 군대까지 해산당하면서 간도 편입은 추진력을 상실했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넘겨받은 일본은 중국의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고 만주 일대를 중국의 영토로 확정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인들은 한국인이 될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죠. 오늘날 조선족의 정체성은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한민족은 만주로 계속해서 넘어갔죠. 학창시절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았더라도 독립운동에 대해서 배울 때 만주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 것은 기억나실 겁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이동하는 조선인들은 더욱 늘어났고 많은 독립운동가도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죠. 만주 지역에서 한족과의 충돌로 1931년 만보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일제에서도 만주 지역의 한국인들 그리고 독립운동을 토벌하기 위해 간도 지역으로 일본군을 파견해 한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간도 참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만보산 사건은 당시 국내에도 영향을 크게 끼쳤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에서 조선의 농민과 중국의 농민이 충돌했던 만보산 사건을 조선인들이 한족에게 사망했다는 오보를 낸 것이죠. 잘못된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 대대적인 화교 배척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평양에서는 화교 배척과 함께 조선인들에 의해 중국인 200여 명이 죽임당하는 평양 화교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리고 중국인이 조선에서 활해당했다는 이야기도 삽시간에 퍼져 만주 지역에 있던 조선인들은 한동안 중국인으로부터 멸시와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조선인들은 계속해서 만주로 이주했는데 이유는 일본 때문이었죠. 만주 사변으로 만주 지역을 점령한 일본은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주 개척을 위해 한반도에 있던 조선인들을 만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죠. 실제로 만주로 가면 돈도 많이 벌고 혜택도 많이 준다는 감언이설로 조선인들을 계속해서 만주로 이주시켰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까지도 조선인들의 이주는 지속되었죠.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만주국은 해체됩니다. 만주가 다시 중화민국의 치하로 들어가면서 만주에 있던 조선인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죠. 만주에 남거나 한반도로 돌아가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본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상당수의 조선인과 독립운동으로 만주로 갔던 사람들 상당수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스스로 만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만주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공산당을 지지했던 조선인들은 많은 수가 만주에 남았는데 이들은 국공대전 당시 공산주의를 위해 홍군에 들어가 싸운 사람들이죠. 이들 중 상당수는 북한이 건국되면서 귀국해 조선인민군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은 공산당계 조선인들은 연변에 남았죠.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과 마오쩌둥은 공산당 세력이 많았던 조선족들에게 다른 소수민족들에 비해 상당한 대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1950년 중국에서 소수민족들을 구분하기 위한 민족 식별 공작으로 중국 내 조선인들은 조선족으로 분류되었고 이때 한교나 조선인으로 불리던 한국계 중국인의 명칭은 조선족으로 굳어지게 되었죠. 6.25 전쟁 시기까지 한반도로 넘어가지 않은 조선족들은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1952년까지 중국에 정착한 조선인들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졌죠. 그리고 연변에 조선족 자치구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중국 최초로 만들어진 자치주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조선족들을 위해 소수민족 중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민족대학 설립도 허용했죠. 이 시기까지만 해도 조선족에게는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이 남아있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다 대학진 운동이 처참한 실패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조선족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1966년부터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 많은 조선족이 문화대혁명을 피해 북한으로 이주하려고 했죠. 만약 중국이 이때 조선족의 이동을 막지 않았다면 현재 중국의 조선족들은 지금처럼 큰 규모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조선족 자치구도 사라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에서는 북한으로 도망치는 조선족들을 조선 간첩으로 몰았고 발각되기라도 하면 홍위병들에 의해 처형되거나 감옥에 수감되었죠. 조선족들의 귀국 행렬은 문화대혁명이 절정이 달한 이후부터 끊어졌습니다. 조선족들의 출신 성분에 대한 기록과 족보들도 모두 소각시키거나 폐기했고 마오쩌둥의 부인이자 문화대혁명을 이끌었던 사인방 중 하나인 장칭의 주도로 정체성도 완전히 개조시켰죠. 개조라기보다는 협박이었지만요. 문화대혁명을 이끌었던 사인방에 대한 이야기는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족들은 그래도 문화대혁명 이전까지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화대혁명 이후 철저한 정신개조를 통해 많은 조선족들은 자신들의 조국은 중국이고 조선족은 중국을 구성하는 소수민족 중 하나인 중국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게 되었죠. 문화대혁명 시기 조선어 지명으로 된 음식점들이 파괴되고 조선어 교사들은 반동분자로 몰려 홍위병들에 의해 거리에서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죠. 공자의 무덤도 훼손했던 게 문화대혁명이었으니까요. 중국의 문화를 박살내버린 문화대혁명은 중국에 있는 조선인들의 문화도 파괴했고 이로 인해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이나 자료들도 상당수 유실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덩샤오핑이 집권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조선족을 고도발전해서 소외시켰죠. 조선족들은 나라를 떠나 중국을 택했지만 중국에게도 버림받은 것입니다. 개혁개방 이전 조선족들은 주로 북한과 교류했지만 현재는 많은 수가 한국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조선족들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 한국에 있는 친척 방문 목적이라면 조선족들에게 비자 없이 간단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들어온 조선족들은 한국의 한약재 등을 가지고 들어와 큰 돈을 벌었고 이 이야기는 조선족 사회에 퍼져서 조선족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게 되었죠. 무엇보다 임금도 중국보다 한국이 월등히 높았으니 안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문화대혁명 시기 정신개조를 통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실제로 생각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조선족들을 봐도 한국에 귀화해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에서 외화를 벌어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중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죠. 많은 조선족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외화를 벌어오기 때문에 조선족 자치구는 산업 기반과 시설이 열악한 편이지만 소득 수준으로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조선족들의 코리안 드림으로 인해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한국행이 큰 인기를 얻었고 조선족들의 유입이 많이 늘어나자 불법 체류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중국 본토의 범죄와의 전쟁인 엄탈을 피해 한국으로 넘어온 범죄 조직 출신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죠. 이 때문에 조선족들은 중국의 앞잡이나 범죄 집단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늘어나는 조선족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자 90년대부터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도록 바뀌었고 합법적 입국 통로가 좁아지면서 한국인들과 위장결혼을 통해 들어오거나 아예 미입국하는 조선족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조선족들은 한국에서 기피되는 업종인 건설직 노동자나 식당 그리고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같은 분야로 진출했죠. 하지만 이마저도 1999년부터는 재해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조선족들이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조선족들의 불법 체류는 증가했죠.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으로 중국으로 돌아가면 최소한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으니 불법이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불법이 되다 보니 음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문제는 더 커졌죠. 그래서 최근에는 조선족의 유입을 막아 불법 체류를 양산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출입국을 관리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2004년 원래 재미교포만 부여되던 재외동포 비자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판결해 조선족에게서도 부모나 조부모의 한국 국적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많은 노동력을 조선족들에서 얻는 3D 업종 업체들의 요구와 비자 문제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 가족 해체를 겪는 조선족들을 구제하는 차원으로 2007년부터는 조선족들의 방문 취업 비자를 통해 5년 기한으로 언제나 왕래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면 한국 선거권도 부여됩니다. 당시 북한편에 서서 6.25 전쟁을 도운 조선족들까지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막아봤자 몰래 들어오니 비자를 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선거권은 좀 너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 것만 같지는 않기도 하고요. 어쨌든 피부색이 같고 한때 같은 민족이었다고는 해도 조선족들은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이주하면 마찰이 생기죠. 최근에는 조선족들이 피선거권을 요구하거나 재난지원금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의 불법 입국 문제나 불법 입국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 그리고 각종 강력범죄가 연달아서 발생하면서 조선족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매우 좋지 않은 편이죠. 미디어에서도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하고 난 뒤에는 중국의 패권주의가 심화되고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국내에 있는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는 더 안 좋아졌죠. 조선족 중에서도 지명광처럼 중국 공산당에 적대적이면서 한국에 우호적인 경우도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경계
경계에서 대다수의 조선족들은 자신의 국적인 중국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영화 청년경찰의 경우 조선족 주요 거주지역인 대림동을 범죄 조직의 근거지로 설정하고 경찰도 피하는 무법지대로 묘사했을 때는 국내 거주 조선족들이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2019년 기준으로 252만의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70만 명이 조선족입니다. 무시하기 힘든 큰 숫자이죠. 우리도 색안경을 빼고 편견 없이 바라봐야 하겠지만 조선족들도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끼리도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일상인데 쉽지 않겠죠. 조선족의 역사와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